Newsku.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전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내 성균 나노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세인트라는 총장 직속의 기관, 그리고 나노공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또 성균관대학교 국제처에서 부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일본이 노벨상이 많은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동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었던 현역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동경대에 견주어서 충분히 오히려 더 노벨상 배출 숫자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교토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신 김영도 교수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노벨상 수상자분을 제일 많이 배출한 대학인 교토대학에서 고분자학과에서 제가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김형도라고 합니다. 일단 노벨상은 1901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제가 아는 바로는 당시에 이제 5가지 종류의 상이 있었고요. 그게 물리, 화학, 생리의학, 그리고 문학하고 평화, 이렇게 5종류가 있었는데 나중에 경제학상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총 6종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노벨상 상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교수님? 네,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상금이 많더라고요. 노벨상 상금은 노벨이 남긴 유산을 기금으로 노벨재단이 1년 동안 운영한 이자 등의 수입으로 지급된다고 알려졌는데요. 1901년 당시 상금은 약 15만 크로네로서 그때의 스웨덴 대학 교수 연봉의 25년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상금은 조금씩 늘어서 2016년에는 분야별로 800만 크로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정도라고 합니다. 최대 3명까지 공동 수상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 이 상금을 균등하게 나눠 지급한다고 합니다. 혹시 전희 교수님은 기억에 남는 수상자분 계신가요? 제가 노벨상자들하고 젊은 과학자들하고 이런 간담회 같은 거를 갖는 린다우 미팅, JSPS 호프 미팅 이런 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 노벨상자분들을 많이 뵀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실학과 교수님이라고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던 분이시죠.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연구하고 있는 광전소자의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 전도성 고분자를 이제 발견하셔서 알란 히거 교수님하고 이제 공동 수상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박사과정 때 일본 오다이바에 있는 미래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매일같이 이제 출근을 하셔가지고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데 아시다시피 노벨상 수상자분들은 이제 저희가 한번 모시려고 하면은 막 몇 천만 원의 굉장히 그렇죠. 큰 비용을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무보수로다가 이게 어린이들에게 과학 관련된 거를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더라고요. 본인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일본, 더 나아가서 이게 세계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이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즐거움과 발견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요. 한일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한일 과학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싶었던 마음에
일본에는 아직 현역으로 노벨상 수상자분이 계시기에 기조 강연자로서 노벨상 수상자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일 처음으로 컨택을 했던 분이 생리의학상 수상자이신 야마나카 신야 교수님을 제가 컨택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자기가 연구했던 분야로 노벨상을 수상하고 강연을 많이 다녔었는데 미래 과학 기술을 위해서는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조 강연에 대한 제가 초빙에 대해서 인비테이션을 드렸었는데 거절을 하셨어요. 그거를 보고 저 연구자로서 저도 엄청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동경공대에 2016년 생리의학상이신 오수미 교수님을 초빙을 했었는데요. 그분은 그 당시 77세였거든요. 근데 기조 강연을 하시고 보통 그냥 집에 가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분은 토론 끝까지 다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만찬회까지 참석하셔가지고 거기 참석자분들과 엄청난 교류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젊은 과학자분들에게 기초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저한테 엄청 기억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그 노벨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교토대 김영도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있는 교토대학이 아시아 대학에서 제일 많이 노벨상 수상자분 배출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두 가지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적인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으로서 장기간에 걸쳐서 한 연구 분야를 심도 있게 전념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한 과에서 한 교수님께서 정년을 하시면 후배 교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임 교수님이. 그분이 연구 장비뿐만 아니라 연구 테마까지 물려받아서 그대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참 볼 수 없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인들은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남들 눈치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좀 짙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그 유행에 따른 연구를 하지 않고 자기가 돈이 안 되더라도 돈이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인 요소인데요. 일본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은 수십 년에 걸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었는데요. 근대화 초창기 유럽의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그 연구자분들을 유럽의 유명 연구소에 많이 보내서 세계 탑 연구자분들과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그 연구 결과물들 그리고 연구 데이터들이 그대로 일본 내에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기업에 계신 분들도 기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기업에 계신 분들도 물론 석사 박사를 따지 않으시고도 노벨상 수상자분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교토대학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연구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발표를 듣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당신의 연구의 독자적인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연구할 때 그럼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조금 더 그 오리진에 대한 기초 연구에 좀 중점을 두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과학에 대해서 더 노출을 많이 시키고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 사정을 툭 터놓고 얘기한 건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벨상 수상자분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쿠